민수는 딸의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가 시집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이의 청각장애와 경도 지적장애는 어릴 때부터 그를 걱정하게 했으니까요. 수진은 보청기의 도움으로 대화가 가능했지만 복잡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의 맑은 눈빛은 언제나 민수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특유의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의 마른 몸이 느껴지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딸 잘 지냈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민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 몇 장이 벽에 걸려 있었죠. 수진이와 남편 민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강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60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미소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수진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답니다. 비록 의사소통이 좀 불편해도 열심히 해요. 민수는 그 말에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숙의 말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버님께 차 한 잔 드려라. 강숙의 말에 수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요즘 약을 좀 바꿨더니 적응 중인가 봐요. 곧 나아질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약이라니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건가요? 이런저런 우울증 약이랑 안정제 같은 거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우울증 약이나 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놀라 일어서려 하자 강숙이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수진이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해서 강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작게 들려오는 강숙의 화난 목소리. 또 깼어? 이번이 세 번째야. 내 아버지 앞에서도 이러면 어쩌려고? 민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숙이 수진의 팔을 세게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보청기를 빼놓은 상태였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가득했죠. 뭐 하시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에 강숙이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놓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그냥 수진이가 너무 덜렁거려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보청기를 안 껴서 말로는 안 들리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수진의 팔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챘죠.
여러 번의 멍 자국이 겹쳐 있었어요. 민수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보청기를 집어 건넸습니다. 수진은 급히 보청기를 끼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괜찮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한 채였어요. 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실례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게 수진이가 워낙 감각이 둔해서 자주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멍이 많이 들어요. 민수는 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와 경도 지적장애가 있긴 했지만 신체 감각이 둔하지는 않았습니다. 팔에 이런 멍이 들 정도로 부딪힐 리가 없었죠. 저녁이 되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죠. 장인어른 오셨군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민수의 직감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왔네. 딸이 보고 싶어서. 민준은 수진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어요. 식사 시간, 민수는 의도적으로 수진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준이나 강숙이 대신 대답했어요. 마치 수진이 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죠. 수진아, 약은 잘 먹고 있니? 수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요즘은 새로운 약을 시작해서 좀 멍한가 봐요. 민수는 딸의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집중력도 떨어져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죠. 밤이 깊어가자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준비해준 방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본 광경과 딸의 변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새벽 무렵 민수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민준이 수진을 거실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보청기를 끼고 있지 않았고 민준의 입모양을 필사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달에 또 실패했잖아. 내 아버지 통장은 언제 손에 넣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 아버지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설득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민준이 갑자기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 없는 폭력이었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민수의 가슴에 전해졌어요. 그는 즉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의 외침에 민주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오해입니다. 수진이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민수는 이미 분노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딸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랜 형사 생활에서 배운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방에 가서 짐을 싸라.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갈 거야. 수진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보청기가 없어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은 파악한 듯 했어요. 민수는 수진의 보청기를 거실 테이블 위에서 발견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짐을 싸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보청기를 낀 수진은 이제 아버지의 말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어요. 민준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는 제 아내이고 민수는 민준의 손을 세게 쳐냈습니다. 내 딸에게 다시 손대지 마세요. 당신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때 강숙이 소란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딸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더 다친 데는 없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민수는 딸의 말투가 예전처럼 또렷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준과 강숙은 수진의 방 앞에 서서 방해하려 했습니다. 강숙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수진아.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우리 외에 누가 너를 돌봐줄 수 있겠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민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제 딸은 제가 돌볼 겁니다. 당신들처럼 그녀를 학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준이 태도를 바꿔 사과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화가 나서 그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수진의 팔에 있는 멍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짐을 다 싸자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수진이는 제 아내이고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내 딸을 폭행한 것도 법적으로 처리할까요? 내가 전직 형사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민수가 평범한 공무원인 줄로만 알았지 형사였다는 사실은 몰랐죠. 형사라고요? 민수는 민준을 밀어내고 수진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숙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수진이가 가져간 물건들 다 우리가 사준 거예요. 내려놓고 가세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두고 갈게요. 우리 딸만 데려가겠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집을 나섰어요. 민수의 차에 오르자 수진은 마침내 긴장이 풀렸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차를 출발시키며 민수는 백미러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과 강숙이 현관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였죠. 수진아,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말해줄 수 있겠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오랜만에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자신의 옛 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친절했고 제 장애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모든 것이 변했죠. 민수는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실을 말할 수 있어 홀가분해진 듯 했죠. 그들은 제 통장과 보험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제 장애 수당도 전부요. 거기다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통장도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 재산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민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어요. 약은 왜 먹였던 거니?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릿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도 아버지 오시기 전에 약을 많이 먹였는데 제가 일부러 삼키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전에 병원에 가자. 내 상태를 확인하고 그들이 준 약이 무엇인지 검사해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절 구해주셔서.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야. 널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형사로서의 본능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통장 탈취, 서명 위조, 대출 사기, 그리고 약물 오남용과 폭행까지. 이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형사로서 딸을 해친 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어요. 장인어른, 어젯밤 일은 정말 오해입니다. 수진이를 다시 데려와 주세요.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것 없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요. 전화를 끄는 민수는 수진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됐니? 오늘은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 가야 해. 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아침 일찍 민수와 수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오래된 지인인 김 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그는 형사 시절 자주 의뢰했던 의사였죠. 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김 원장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이분이 수진 씨군요. 상황은 대략 전화로 들었습니다.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진은 불안한 듯 했지만 아버지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검사실로 안내되었고 민수는 김 원장과 사무실에 남았어요. 실례지만 수진 씨가 복용했던 약을 가져오셨나요? 민수는 작은 봉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몰래 숨겨둔 것들입니다.
정확히 어떤 약인지 알고 싶어요. 김 원장은 봉지를 받아 안에 알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강력한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심각한 조현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는 다른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정제입니다. 매우 강한 종류고요. 이런 약들을 함께 복용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들 아닌가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의사를 매수했거나 불법 경로로 약을 구한 거군요. 김 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요. 이런 약들을 청각장애와 경도지적장애만 있는 사람에게 투약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명백한 약물 오남용이에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자제하고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어요. 이 약들이 장기간 수진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복용을 중단한다면 대부분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몇 시간 후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검사실에서 나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는 곧 좋아질 거래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구나.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 준비됐니?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걱정 마. 아빠가 옆에 있잖니. 경찰서에 도착한 민수는 오래된 동료인 정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민수가 은퇴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였어요. 선배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은 전화로 들었어요. 정 형사는 민수와 수진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딸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통장을 모두 가져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 정 형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은 민준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이번에도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이처럼 쉬운 상대는 없었다고. 민수와 정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진 씨,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건데 민준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지는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민준의 가족관계, 그들이 방문했던 장소, 통화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딸이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약 기운이 좀 덜할 때는 최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도망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진술을 마친 후 정 형사는 민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선배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요. 민준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봤는데 비슷한 패턴의 신고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죠.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은 수진이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인 것 같아.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은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수진 씨의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형사로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 옛 기술을 좀 활용해 볼까 해. 정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조사는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거야. 하지만 내 딸을 이용한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경찰서를 나온 민수와 수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딸을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어. 우리가요? 그래.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 그들의 대화, 만났던 사람들, 갔던 장소,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형사 시절의 습관대로 화이트보드를 꺼내 사건의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수진아, 민준이 처음 너를 만난 곳이 어디였지?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었어요. 그는 자원봉사자로 왔었죠. 민수는 그 정보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취약한 대상을 찾기 위해 일부러 복지시설을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리고 민준의 가족들, 특히 자주 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니? 수지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숙 씨, 그리고 민준 씨의 사촌이라는 정훈, 그리고 여자 2명.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비슷한 나이였어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민수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사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목표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좋은 대상을 찾았다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건의 퍼즐을 맞추려 했어요. 민준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는 직접 민준의 집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수진아, 오늘 나는 좀 나갔다 올게.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민수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걱정하지 마. 민수는 오래된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형사 시절 자주 사용하던 장비들이었어요. 그는 차를 타고 민준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감시하기 좋은 위치를 찾아 자리를 잡았죠. 몇 시간이 지나자 민준의 집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강숙과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나왔어요. 민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죠.
그들의 목적지는 놀랍게도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강숙과 한 남자는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 명은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강숙은 젊은 여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지체 장애가 있어 보였어요. 그들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에 탔고 함께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들은 이미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재빨리 그는 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형사, 나야. 지금 강숙과 그녀의 일당이 새로운 피해자를 노리고 있어. 장소는 해바라기 장애인 복지센터. 당장 조치가 필요해. 전화를 끄는 민수는 계속해서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을 카페로 데려갔고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민준도 그 카페에 합류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하며 증거를 모았죠. 민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 사기꾼들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도 실현될 것이었죠. 카페에서 나온 민준과 강숙, 그리고 낯선 여성은 근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미행했어요. 그들이 멈춘 곳은 깔끔한 외관의 2층 주택이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며 접근했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민준과 강숙, 그리고 앞서 본 낯선 남자들과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은 민준의 옆에 앉아 있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구나.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순간 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급히 진동 모드로 바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바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숨었지만 이미 그의 존재는 발각된 듯 했어요. 집안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고 민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을 엿보고 있는 거죠? 민수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당당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마주했어요. 민준 씨, 우리 다시 만났군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여긴 어쩐 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보러 왔지. 민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해입니다. 장인어른.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나눕시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때 강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민수 씨.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의 정체는 이미 다 밝혀졌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눈짓했고 민준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민수는 뒤로 물러서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뒤를 돌아보니 2명의 낯선 남자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민수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이미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어르신, 왜 이러세요? 그냥 들어가서 이야기나 하시죠.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경찰에 이미 연락했어. 너희들이 하는 짓은 다 알고 있다고. 그 말에 민준과 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를 안으로 데려가. 민수는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갑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남자들이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사이 민수는 재빨리 한 명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자 민수는 틈을 타달리기 시작했어요. 잡아. 민준의 외침이 들렸지만 민수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CCTV가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형사, 나 지금 위급 상황이야. 민준이네 일당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나를 추격하고 있어. 위치는?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창밖을 살폈습니다. 민준과 그의 일당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어요. 민수는 이 기회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점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혹시 저 2층 주택에 사는 사람들 알아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 전쯤에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자주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던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패턴이었죠. 약 2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정 형사가 민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형사는 즉시 다른 경찰관들에게 주택을 수색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민준과 그의 일당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도주했네요.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선배님이 찍으신 사진과 목격담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고 그 여성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듯 했어요. 그 여성을 찾아야 해요. 그들의 새로운 목표였던 여성이요. 정 형사는 동의했습니다. 해바라기 장애인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최근 방문객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민수는 딸을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그런데 민준이와 그의 가족들을 발견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민수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모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점점 결연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민수는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 민준이와 그의 가족들이 했던 모든 대화, 만났던 사람들, 언급했던 장소,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종종 우리 회사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가끔 이번 건도 회사로 넘기자라는 말도 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 어떤 회사인지 언급한 적 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잠시 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한 번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걸 봤는데 행복한 미래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복지재단? 민수는 즉시 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형사, 행복한 미래 복지재단이라는 곳을 조사해봐. 민준이네 일당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은 민수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기억나는 것은 없니?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광명시에 있는 창고를 언급했어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한다고. 민수는 이 정보도 즉시 정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행복한 미래 복지재단을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예요. 겉으로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창고는요? 그것도 확인 중입니다. 내일 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에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님, 복지센터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민준 일당과 함께 있던 여성은 박지영 씨라고 해요. 지체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인데 최근에 복지센터에 등록했답니다. 그녀를 찾았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그녀의 주소지로 경찰관을 파견했습니다. 곧 소식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 형사. 내일 나도 경찰서에 가겠어. 전화를 끊은 민수는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잡히는 건가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민준과 그의 일당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지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 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광명시 창고 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지금 특수팀이 출동 준비 중입니다. 민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함께 가도 될까? 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선배님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시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곧 돌아올게. 민수는 정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광명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박지영 씨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었어요. 민준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기는 시작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군.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나요? 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수진 씨의 사례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도 진술을 해주기로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그의 일당의 범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수진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밤새 안 주무셨어요? 민수는 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잤어. 걱정하지 마. 수지는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동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준의 집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수진이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찰이 행복한 미래 복지재단을 급습할 거야. 거기서 모든 범죄의 증거와 관련자들을 체포할 수 있을 거야. 저도 가요. 민수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어요. 아버지, 저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증인이기도 해요.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봐야 해요. 그래야 이 악몽이 정말 끝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을 위험에서 멀리 두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용기와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을 다시 찾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해. 그리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해. 약속할게요, 아버지. 민수는 정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정 형사는 반대했지만 결국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수지는 현장에 가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오후 2시 민수와 수지는 경찰 에스코트와 함께 행복한 미래 복지재단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10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계획되고 있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확인한 후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민수와 수지는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빌딩 입구를 지켜보았어요. 경찰 차량 몇 대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긴장되네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3시 정각 정 형사의 지휘 아래 특수팀이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약 20분 후 정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5명 체포. 이제 오셔도 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 그래, 이제 거의 끝났어. 그들은 함께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안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수갑을 찬 채 벽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강숙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미행했을 때 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민수와 수진을 보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 형사가 민수와 수진을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명단, 접근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기 조직의 실체를 보여주는 서류들이요. 민수는 관심을 보이며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폴더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기록 보관소라고 적힌 폴더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정 형사는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이 조직은 10년 넘게 활동해 왔어요. 피해자는 최소 30명이 넘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폴더에는 피해자별로 정리된 사진과 정보가 있었어요. 각 케이스마다 담당자와 성공 여부, 그리고 획득한 재산 목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하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담당자는 민준이었고 상태는 진행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들은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정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사기, 감금, 약물 오남용, 폭행, 그리고 일부는 살인 미수까지. 혐의가 너무 많아요. 민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 형사,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중간 관리자급이에요. 실제 우두머리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체포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숙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했어요. 민수는 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숙 씨. 강숙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끝났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말에 민수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강숙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상했어요. 무슨 뜻이죠? 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정 형사에게 눈짓하며 강숙의 이상한 태도를 알렸어요. 정 형사도 의아해하며 다른 경찰관들에게 더 철저한 검색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수진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딸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민준이나 강숙이 다른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니? 또 다른 사무실이나 집 같은 곳?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 번은 본부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 정보를 정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한 경찰관이 급히 다가왔어요. 형사님,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경찰관을 따라 사무실 안쪽으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전문가가 호출되어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비밀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정 형사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의 실제 구조와 주요 멤버들의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죠? 민수가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성호. 그는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여러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민수는 놀랐습니다. 자선재단이요? 그가 이런 사기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요? 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선 활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조직을 운영했던 거죠.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 형사는 즉시 본부에 연락해 정성호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선배님,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처리할게요.
정성호를 체포하는 것은 더 큰 규모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 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아버지.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빌딩을 나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멈춰 섰고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민수 씨?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성호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는 수진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분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꼭 만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수진 씨와 함께요. 민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경찰 몇 명이 빌딩에서 나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들은 경찰을 보자 재빨리 차에 탑승했고 차는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어요. 정 형사가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성호가 이미 우리의 수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요. 선배님과 수진 씨는 즉시 다른 안전 가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했어요. 그는 정성호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딸을 위협한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안전 가옥으로 이동한 민수와 수진은 더욱 삼엄한 경비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 형사는 정성호 체포를 위한 작전을 세우느라 분주했어요. 그동안 민수는 자신만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은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 긴장과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언제 이 일이 끝날까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끝날 거야, 수진아. 내가 약속할게.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정성호는 권력과 돈이 있어. 그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 내가 직접 그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면 그는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민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경비를 맡은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잠시 담배 좀 피우러 나가도 될까요? 경찰관은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건물 앞에서만요. 그리고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의 직감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는 담배를 끊은 지 오래였지만 이것은 신호였어요. 그가 나왔다는 신호. 약 5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건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아까 본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민수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 뒷좌석에 탔어요. 수진은 어디 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안에 있어. 나만 온다고 해.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을 거야.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거리를 달렸습니다.
민수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은 강남에서 한강을 건너 용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후 차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는 남자를 따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0층까지 올라가 그들은 복도 끝에 한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수 씨,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들어오시죠. 민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넓은 거실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성호 씨? 민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됐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했죠? 정성호는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직설적이시군요. 형사 시절의 습관인가요? 민수는 놀랐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정성호가 그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당신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민수 씨. 정성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3년간 형사로 근무. 특히 사기 사건에 특화되어 있었죠.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이력을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정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안을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제안이요? 네. 당신의 능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 조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조직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란 말입니까? 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라니요? 우리는 그저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기와 폭력을 미화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내 딸도 그 피해자 중 하나고요. 정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준이 너무 성급했군요. 수진 씨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신 같은 전직 형사의 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며 정보를 더 얻고 싶었어요. 민주는 당신의 지시를 받았던 건가요?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는 강숙의 지시를 받았죠. 강숙은 제 오른팔이에요. 민수는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켓 안쪽에 숨겨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안이 뭡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성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수사에서 빠지세요. 수진 씨의 진술을 철회하게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그 대가로 저는 당신에게 200만 달러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에겐 가격이 있습니다. 민수 씨, 200만 달러면 당신과 수진 씨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요. 민수는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야 했어요.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정성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친구들, 옛 동료들,
모두가 우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박인가요? 현실적인 상황 설명일 뿐입니다. 정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폭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수단이죠.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물론입니다. 시간을 드리죠. 사흘 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봐도 될까요? 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민수는 정성우와 악수를 나누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를 데려온 차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민수를 안전가옥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 경비를 맡은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민수 씨, 어디 계셨어요? 정 형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정 형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달려와 민수를 안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너무 걱정했어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어. 그는 자켓 안쪽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성호의 자백이 있어. 약 30분 후 정 형사가 급히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행동에 화가 난 듯했지만 녹음 내용을 들은 후에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 형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것만이 정성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 정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정성호를 체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와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특수팀이 정성호의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아파트뿐이었어요. 정성호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정 형사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했는데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도청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는 딸의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도청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성호가 내 옷에 도청기를 심었어. 정 형사는 즉시 도청기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제 정성호는 국제 수배 명단에 오를 겁니다. 민수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비록 정성호는 도주했지만 그의 조직은 무너졌고 대부분의 공범들은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진이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성호를 쫓을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과 수진 씨는 당분간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용기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 형사가 떠난 후 민수와 수지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됐죠.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함께.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정성호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민수는 딸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 작은 도시로 거처를 옮겼어요. 새로운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은 조금씩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성호에 관한 기사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그의 행방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대신 행복한 미래 복지재단의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차 가져왔어요. 수진이 2잔의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녀는 이제 눈빛도 또렷해졌고 말투도 더 또렷해졌어요. 고마워, 수진아. 민수는 차를 받아들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 복지센터에 지원서 냈어요.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니? 사무보조로 시작해요.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장애인분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사기나 학대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게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훌륭하구나, 수진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덕분이지. 그때 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 형사였어요. 여보세요, 정 형사?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성호의 행방을 찾았어요. 민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인터폴이 공조해서 체포했어요. 현재 한국으로 송환 절차 중입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체포된 공범들이 모두 자백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제 정성호만 송환되면 모든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민수는 기쁜 소식을 수진에게 전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요, 아버지? 그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성호의 체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민수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날 밤 정성호의 아파트에서 그와 대면했던 순간 위험했지만 결국 그 용기가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수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 형사가 그들을 경찰서로 불렀기 때문이었어요. 정 형사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수진 씨,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평화롭게 지냈어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뭔가요? 정 형사는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호의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그들이 지난 15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어요.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52명. 그들이 갈취한 재산은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이 중에서 수진 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님의 경험과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성호를 체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내일 정성호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배님과 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민수와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형사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변호사와 경찰이 함께 있을 겁니다. 만약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민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수진아?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그에게 제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민수는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가자. 다음 날 민수와 수지는 경찰서의 특별조사실에서 정성호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수진 씨, 또 만나게 되네요. 정성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정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과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 사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정성호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저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정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정직하게 일했죠. 하지만 제 딸이 장애를 갖게 되었고 저는 그녀를 돌볼 만한 돈이 부족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놀랐지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정성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험 사기였어요. 딸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해졌고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했군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어요. 그저 사업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당신 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성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깊이 빠져 있었죠.
돈과 권력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정성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건가요? 당신의 슬픈 과거를 이야기하고 동정을 얻기 위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수진 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특별했습니다. 민준이 처음 그녀의 정보를 가져왔을 때 저는 그녀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숙이 주장해서 거짓말 마세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파일에는 당신이 직접 승인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정성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신은 사과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했던 거죠. 정성호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역시 예리하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동정심을 얻어 진술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정성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이용해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고 저를 약물로 통제했어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성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패배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고 눈빛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정 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정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한 달 후 정성호와 그의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강한 의지를 담아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성호는 사기, 폭행, 약물 오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강숙과 민준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5년에서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와 수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갈까요, 아버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있던 곳도 나쁘지 않았는데. 평화롭고 조용했잖아.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곳이 좋았어요. 복지센터 일도 시작했고, 그럼 결정된 거네.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들이 법원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밝게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문득 자신의 형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강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민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차가 그들의 새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딸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 특히 수진처럼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할 것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집이 저녁 노을 속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에 왔구나. 민수는 딸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